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 가톨릭 대학의 전광수입니다. 어,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이성영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에요.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한 아홉 분 정도 같이 썼는데 저는 토지 소유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0년, 근대 100년을 다루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서 저만 시대가 제일 길어졌어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제 최근까지 이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 그 변천하는 역사 가운데 중심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나. 저도 뭐 이 글을 준비하다가 이제 좀 발견을 했는데요. 그 흐름들이 찾아지고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한 것이지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저는 헨리 조지 사상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신봉하는 사람인데 헨리 조지 선생님이 진보와 빈곤에서 피력했던 그 역사관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저 좀 놀랐어요. 과거에 뭐 실학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토지 개혁론을 주장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듣기만 하고 제가 직접 연구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경제사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일제 시대를 주로 연구해서 뭐 조선 시대니 고려 시대니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직접 연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면서 그 실학파들이나 그 이전에 또 정도전이나 뭐 이런 분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해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헨리 조지의 사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헨리 조지를 연구하면서 갖게 된 역사관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뭐 원래 이 교수들은 이런 글을 잘 안 써요. 천년을 뭐 다룬다 이러면 천년을 어떻게 다루어 글 하나에 이러는데 제가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봤고요. 이제 포인트는 아, 그 우리 역사에도 관통하는 그 헨리 조지가 봤던 그 역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도 관통하고 있고 또 에, 뭐야 그 헨리 조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의 선조들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아주 옛날부터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가 정리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아주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나중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천년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까지 오늘은 다루고 다음 주는 그다음 해방 이후 이제 최근까지 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요약을 하면 이 천년의 역사가 결국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지요. 어째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과거 긴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경향들이 바로 오늘날에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주주의, 지공주의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지주주의라는 것은 토지에도 다른 재산처럼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자 하는 사상입니다. 이건 뭐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만연하고 있고 과거 역사에도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우리 역사에도 이런 흐름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건 외국이건 이 사상이 득세했을 경우에는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거를 제대로 제때 개혁을 안 하면 그 사회나 그 문명이 결국은 몰락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가 그랬고요. 고대 그리스가 그랬고요. 우리가 같으면 고려가 그렇게 멸망했고요. 조선도 뭐 그렇게 멸망했다고 할 수 있고. 일제시대도 결국은 이 종식을 종언을 고한 것이 뭐 이 문제가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종의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 지공주의인데요. 지공주의라는 것은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그 인류가 사이좋게 그걸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뭐 이런 사상입니다. 이 천부자원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이 이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야 된다. 또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자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라고 했지만 토지만이 아니고 뭐 자연자원, 환경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범주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 민주주의하고 잘 맞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평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평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민주주의하고 지공주의는 잘 합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 지공주의가 전제주의하고 결합될 때도 있고요. 또 신분제하고 결합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공주의는 뭐 전제주의나 신분제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것과 결합해서 뭔가 아주 뭐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다가 패퇴하는 그런 결과를 맞기도 했고요. 아주 드물게는 이 지공주의가 민주주의하고 결합해서 굉장히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주의와 지공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지주주의의 위력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그 폐해를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이 없으면 사회가 결국은 몰락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른바 토지의 공공성을 구현하려고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법률을 만들자고 운동을 하는 세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지주주의에 비하면 워낙 힘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종의 전력상으로 보면 이게 기울어진 정도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좀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국사 시간에 여러분 외우기도 하고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그 근간이 이 전식과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정신이 이렇습니다. 이건 조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왕토 사상이 기본 이념입니다. 그 옆에 한자마 구절을 써놨는데요. 오천지하 막비왕토.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왕의 것이다. 이 사상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국전제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땅은 국가의 것이다. 이게 이제 아, 이 우리 전통사회의 토지제도의 하나의 원칙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땅이 국가의 것이고 땅이 뭐 국가가 왕이니까 땅이 왕의 것이라면 실제로 토지를 경작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를 전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땅을 빌려서 생산 활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민은 전객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농민들에게 국가가 땅을 이제 지급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할 때 공평하게 다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의 땅이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 땅에 농사를 짓고는 땅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 사용료가 결국 지세로서 국가의 재정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서 이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원칙은 지공주의의 색깔이 아주 강합니다. 지공주의의 색깔이 강한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권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분제도도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공주의는 이런 것들과 결합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런 전제 권력의 지배나 신분제도와 지공주의가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공주의가 좋은 영향을 이렇게 강력하게 발휘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이 귀족들의 어떤 농단에 의해서 이게 그냥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전의 사유화인데요. 사전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한자를 보시고 사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모든 땅은 국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일부는 귀족이나 관료들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국가가 봉급을 주지 않고요. 그 땅에서 이 귀족과 관료가 이 땅 세를 걷어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봉급 대신 땅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너 생활해라 라고 준 땅이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유지가 아니고 국전인 것이죠. 국가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뭐 벼슬을 하다가 이제 벼슬을 그만두면 또는 뭐 그 사람이 사망하면 되돌려 놔야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제 권력도 있고 귀족층도 있고 이런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이 땅을 이 반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조업전이라고 붙입니다. 이 땅은 뭐 국가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전이 사유지로 점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반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면적을 넓혀가면서 농장을 이제 개설을 하는 것이죠. 이 대농장이 고려 말기에는 귀족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생깁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고려 왕조가 왜 몰락했나? 바로 농장 때문에 몰락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농장을 그렇게 해놓고는 농민들을 수탈하고 그런 식으로 귀족들이 처신을 했죠. 그 결과 결국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고려 왕조 몰락하고 이성계의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조선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를 보면요, 거의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하고 원칙이 동일합니다. 이름은 과전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과전법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역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은 정도전이 책을 지어서 이성계 태조에게 바친 건데요. 이제 통치를 할 때 이 원리에 따라서 조선을 통치하십시오 하고 바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천하의 민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빈부와 강약이 서로 차이가 심하지 않았으며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갔으므로 국가 역시 부유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에 대한 묘사냐 하면 과거 중국 고대에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실현된 적이 있다라고 당시 선비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때 경제 질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경제 질서가 이랬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질서를 조선에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과전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땅을 지급을 합니다. 그 지급했던 땅을 여기 소경전이라고 합니다. 소경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땅을 경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경전은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빌려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사용의 대가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지세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선 왕조에서는 고려가 말기에 그렇게 부패하고 무질서해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이 조선 시대에도 관료들이나 양반층에게 지급한 땅이 있습니다. 그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걸 과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과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이게 막 쓸데없이 확대되는 거 못하게 하고, 거기서 뭐 관료들이 지세를 과다하게 받는 거 그것도 못하게 막고,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점점 이제 가다가 나중에 16세기 중반이 되면, 자 이제 니들한테 땅 안 줄 거야. 그냥 국가가 모든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냥 관료에게 봉급을 주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만 해도 상당히 토지 제도가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조선 전기가 바로 조선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잖아요. 굉장히 왕조가 튼튼하고 또 국가가 부강하고 또 왕들이 존경받고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 바탕에는 바로 이 건강한 토지 제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 사적 토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나라의 땅인데 그거를 이제 농민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경작을 합니다. 경작을 하면 처음에는 이건 왕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자기 거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금 뭐 유사한 예인지 모르지만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뭐 주인이 확인되지 않는 땅을 그냥 누가 들어가서 뭐 그걸 이용을 했어요. 뭘 농작물을 재배하고 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가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이게 농민들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소유권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가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고 이게 매매가 되고 이러니까 국가가 토지 매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국전제 원칙이 공식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땅이 개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공전의 민전화라, 이때부터 민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많은 농지가 황폐하게 되고 또 주인 없는 땅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개간하고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간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에 유력자들이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뭐 양반층 또 왕실 뭐 이런 데서 참여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지를 개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국가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줘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양반과 관료들이 대토지 소유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국전제 원칙이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그 원칙이 추상화되고 형해화되고 그 과정에서 이 대토지 소유가 발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국전제 원칙이 추상화하는 것을 그 당시 의식 있는 선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과거에 고려시대 혹은 조선 초기에 그 이상적인 토지 제도가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의 토지 제도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책을 읽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보니까 이 양반과 관료가 땅을 차지하고 자꾸 넓혀가고 이번에 나옵니다만 농민은 몰락하고 땅 없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심지어 양반 중에도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자들이 다수 나오고 이런 걸 보고는 이거 큰일 났다. 예? 이거 고려가 망했듯이 조선도 이렇게 가면 망한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양반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면서 이 농민들에게 뭐 희생을 강요하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지요. 국가도 뭐 이제 재정이 고갈되니까 농민들에게 막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18세기 말 이후에 대대적인 농민 항쟁이 또 발발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실학파 유생들이 이제 적극적인 토지개혁론을 제기를 하죠. 뭐 그때 나온 토지개혁론, 정전론, 균전론, 한전론 이런 것들인데요. 뭐 좀 굉장히 급진적인 것도 있고 온건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 토지개혁론의 배경에 있는 사상은 뭐냐 하면 정도전의 사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지공주의, 정도전 선생이 그걸 지공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전의 지공주의가 이 실학파 토지개혁론의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실학파가 이렇게 토지개혁론을 활발하게 제기했지만 조선 왕조는 그 실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지금 과도한 부담이다 해서 이 조세제도, 오늘날로 하면 조세제도 좀 고치려고 하고요. 토지개혁에는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실학파의 토지개혁론이 뭐 다양합니다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요.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전제 원리가 이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있었고요. 국가가 잘 관리해야 된다. 국전제 관념이 확실히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국전제를 하면서 국가가 그걸 차지하고 뭐 국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개념은 또 아닌 거예요. 이번에 나옵니다마는 그 땅을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공주의죠. 그리고 농업 발달은 소농,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진 소농, 자영농 이 사람들이 조선의 농업을 발달시키는 주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실 정확한 인식이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의 이 역사를 보더라도 이 정신이 지켜지는 사회는
굉장히 강하게 발전하고요. 이게 무너지면 후퇴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하면 실학파는 실학파대로 또 뭐 정도전은 또 정도전대로 전부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전 일파가 꿈꾸었던 그 지공주의 사회가 바로 실학파의 이상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이 실학파가 옛날 그 뭐 정도전이 꿈꾸었던 그런 거나 이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실학파의 사상은 근대 사상에 넣을 수 없다. 아주 전근대적인 사상의 한 부류다.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한 오해요. 또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야말로 소중한 그런 그리고 오래된 그 이상을 되살리려고 했던 그런 의미 있는 개혁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 이제 이 조선 후기 이제 조금 더 실학파 때보다 더 좀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위기가 자꾸 더 이제 심각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지배층의 대응도 있고요. 또 이제 직접 피해를 당하는 농민층의 대응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층들은 역시 이 대토지 소유를 혁파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토지 소유는 못 건드린다. 실제로 개화파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토지 제도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 관료들은 근대화를 하려고 했죠. 근대화를 하는데 양반 지주층이 주도하는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주층의 성장에 기초해서 상업도 발전시키고 농업도 진흥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정책의 중심은 역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 부세 제도를 좀 고치고 농업을 진흥하고 뭐 이런 정도로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대토지 소유의 그 폐해를 직접 당하고 있던 농민층들은 토지 개혁까지 요구를 하죠. 예를 들면 가보농민 전쟁에서는 이 부세 시정과 함께 토지를 평균 분작 나눠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가보농민 전쟁을 벌인 농민층들을 또 지지한 개혁적인 선비들이 있습니다. 이 선비들은 농민의 요구를 좀 논리적인 형태로 그렇게 제기를 하죠. 다시 토지 개혁론이 제기가 되고요. 거기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선비들은 지주자본을 상업자본으로 전환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파의 전통적인 토지개혁론을 계승하면서도 이 근대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 거냐 이것까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층들이 진압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흐름은 그냥 조선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죠. 네. 결국 이 조선 말기의 토지 제도를 보게 되면 이 토지개혁론이 실학자에게서 비롯됐죠. 실학자에게서 비롯됐는데 결국은 이게 신분제하고 대토지 소유가 결합되어 있는 그죠? 양반 지주층 이들에게 실학자의 토지개혁론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 멸망한 것은 농장 때문에 멸망했다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선 왕조의 멸망도 대토지 소유의 발달하고 무관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렇게 대토지 소유가 발달했으면 조선 초기에 있었던 국전제는 그러면 소멸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선
끝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합병이 될 때까지 이 국전제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추상화되고 형해화되기는 했지만은 이 원칙이 이제 더 이상 조선은 국전제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1897년에서 1904년 사이에 광무 양전이라는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거 뭐냐, 양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거 조사해서 이제 뭐 세금도 제대로 걷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를 시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씁니다. 시주는 뭐냐 하면 한시적인 주인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땅을 백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냥 그 소유권은 한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사유제를 이게 받아들이고 확립한 것은 10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전제가 원칙이었어요. 물론 국전제가 형해화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원칙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일본 제국주의한테 이제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토지를 전부 실태를 조사하는 거였어요. 이 무슨 내용이냐? 근데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일본인들이 이걸 통해서 무식한 농민들을 속여가지고 뭐 조선인 농민들의 땅을 탈취한, 수탈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걸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한참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사실은 그런 유치한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 8년 걸렸거든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8년이 걸렸어요. 그 다 조사해가지고 각 토지 필지마다 소유자를 확정을 해줍니다. 이 소유자를 확정하면서 소유권을 등기하는 등기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물일권적 토지 소유권이 우리 사회에서 확립이 됐습니다. 왜 일본이 이런 짓을 했냐, 왜 이런 사업을 벌였냐 하면, 일본은 우리 조선을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점령하고 그걸 독립시켜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영구 식민지로 만들려면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일본인들을 보고 조선에 가세요, 조선에 가세요, 아니면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으로 오세요 하는데 일본인들이 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오려고 하지 않냐? 조선에 가서 살려면 이제 조선에 가면 자기가 평생 살고 자기 자식들도 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의 토지 제도가 이거 굉장히 불확실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 내가 그 조선에 가서 뭐 비싼 돈 주고 땅을 사면 이건 내가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 우리 뭐 요즘 그렇잖아요. 어디 뭐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외국에 땅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돈 주고 샀다가 그거 나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뺏긴다든지 뭐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불확실하게 토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 우리 보고 조선에 건너오라고 그래? 이런 그 불만이 마구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되겠다. 토지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벌리고 조사를 해서 일물 일권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요. 등기 제도도 도입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본인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고 난 다음에 토지 매매가 급증하고요. 일본인의 토지 소유가 급속히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뭐 자금을 가져와서 그 통치 자금을 하겠어요? 식민지에서 조달하려고 하죠. 근데 당시 식민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 세원 가운데 가장 큰 게 지세였습니다. 지세. 그 지세를 제대로 걷어야 식민지 통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세를 제대로 거두려면 이 조선의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또 한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세 대상지가 그전에는 한 240만 정보, 1정보라 그러면 한 3,000평 좀 됩니다. 과세 대상지가 240만 정보로 알려져 있었는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434만 정보로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세금 안 내려고 숨겨두었던 땅들이 다 드러난 것이죠. 그 조선 총독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조선의 땅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지세율을 총독부가 3%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럴 필요 없겠다. 이래서 1.3%로 낮춰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세율을 굉장히 낮춰준 것이죠. 대만보다도 낮고 일본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지주들, 이 지금 일본인들이 와서 이제 지주할 거 아닙니까? 또 조선인 지주도 있는 거예요. 이 지주들한테는 천국이 열린 셈입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일본인 대농장이 아주 급속하게 확대됐고요. 조선인 중에서도 일부 대지주들이 일본인 지주 비슷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 일부 대지주도 굉장히 성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 지주가 이렇게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누구냐? 일본 제국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조선인 내부에 동맹군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효과를 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이 됐다. 근데 이렇게 이제 1918년에 토지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는 바로 1920년부터 여러분 배우셨죠?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농업 정책을 펼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조선에서 땅을 대량 증산해 가지고 일본으로 대거 가져가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 쌀 증산 정책을 펼칠 때 뭐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나서 가지고 뭐 증산하라 이렇게 막 독려하고 하기도 했지만 중간에 누굴 이용합니다. 지주들을 이용합니다. 일본인 대지주, 조선인 대지주 이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쌀 증산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주들이 걷어들이는 그 소장료를 이제 이 소장료가 일본에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지나고 산미증식 계획을 거치면서 우리 조선에서는 뭐 지주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 제도가 성립해요. 당시 일본인들이 했던 방식을 보게 되면요. 일본인들이 물론 뭐 우량 농지를 매입하기도 했지만 뭐 넓은 면적의 아주 나쁜 땅, 그 습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 하구에 뭐 습지 못 쓰는 땅 이런 것들을 싼 값에 대량 매입합니다. 일본인들이. 그래 놓고는 수리시설을 건설을 해요. 그 수리시설이 만들어지니까
형편없는 땅이 갑자기 우량농지로 바뀌고 거기서 뭐 농업 생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또 소작농 없고 일본인 대지주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내내 일제시대는 이거는 대지주의 나라. 예, 대지주가 뭐 아까 표현했습니다만 대지주의 천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의 이 지주주의는 이거를 지켜주던 세력이 바로 식민지 권력이 있잖아요. 총독부 권력. 이 총독부 권력의 전제주의와 이 지주주의가 결합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제국 시기에 신분제가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신분제가 폐지가 됐는데 시골 농촌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토지 소유 때문에 이미 폐지된 그 신분제가 토지 소유에 기반을 두고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지주주의는 전제주의하고도 결합되고요. 신분제하고도 결합되는 아주 나쁜 그런 이데올로기 또 나쁜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지주에게 천국이 되니 농민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1920년대 이후에 농민 몰락이 본격화되고요. 영세농이 증가하고요. 영세농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이 농촌에서 살지를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또는 뭐 이리저리 참 거린처럼 유리방황하거나 산에 들어가서 산적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경성이나 이런 곳에 가서 도시 빈민이라고 해봐야 토막이라고 해서요. 아주 뭐 진짜 형편없는 집에 살면서 간신히 그죠? 뭐 하루하루 일자리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형성됐습니다. 참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최근에 그 뭡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제사학자들이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해왔어요.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잘 아는데 이거 그냥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해서 그분들을 본격 비판하는 팩트 체크하면서 본격 비판하는 책도 작년에 한 권 냈죠. 아무튼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놓은 이것이 진실입니다. 뭐 식민지 근대화론자 또 뭐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론 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국사책 가운데 왜곡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있죠. 예,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배운 것이 맞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제시대 때 벌어지니까 이건 이제 토지 개혁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제강점기에도 토지 개혁론이 제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국 해외 이주를 했고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외 활동, 해외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조선 내에서는 이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지공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워낙 혹독했고 뭐 국내에서 이런 그 정도전식, 실학파식 뭐 이런 토지개혁론이 제기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도 나름의 토지개혁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순탁, 이훈구, 강진국 이런 인물들 우리 뭐 지금 오늘날에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순탁, 강진국 이런 분들은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중요한 정말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국내에서
토지개혁론을 피력을 했는데 약간 뭐 좀 미지근하다, 사회개량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회개량주의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토지 사유제는 전제로 해요. 전제로 하면서 지주들의 땅을 유상몰수해서 유상분배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전의 지공주의라든지 실학파의 그런 토지개혁론, 뭐 그하고는 조금 그보다 훨씬 미약한 그런 개혁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농업 협동화 이런 걸 주장하는데 막 국가가 주도하자, 뭐 이런 정도로 개량주의적인 토지개혁론을 피력합니다. 실제 해방 이후의 농지개혁은 바로 이분들의 노선을 따라서 이루어졌죠. 그죠? 유상몰수, 유상분배.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해방 이후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실학파의 전통, 이 실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공주의를 선명하게 피력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외 임시정부입니다. 해외 임시정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런 개혁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외 임시정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지공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의, 또 그를 뛰어넘는 내용의 토지개혁론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조소앙이라는, 조소앙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소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저는 이 조소앙 선생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듣고 있었을 정도인데 이번에 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한 사상가를 배출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소왕 선생의 사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삼균주의라고 하죠. 삼균주의. 뭐 비슷하잖아요. 그 중국의 선문의 삼민주의하고 비슷한데, 저도 막연히 아니 뭐 조소왕 선생 삼균주의라고 해봐야 중국 선문의 삼민주의 뺏겼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쪽에 가까우냐 하면 정도전의 지공주의, 실학파의 지공주의에 가깝고, 그거를 근대사회에 맞게끔 또 민주주의에 잘 부합되게끔 발전시킨 그런 아주 뛰어난 사상이다, 그렇게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째 주 내용으로 준비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일제시대까지 이 지주주의와 지공주의가 어떻게 갈등하고 대립해 왔느냐. 그래서 이 지공주의의 싹이 이 군데군데 나타나지만 그것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후퇴한다든지 뭐 또는 압살당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지주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지주주의가 득세해서 막 기승을 부리면서 고려 왕조가 망하고 또 조선 왕조도 망하고,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가 지주주의를 만개시켰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일제가 이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